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밤 11시. 저는 강민수. 35살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계 형사입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형사님, 종로구 부암동에서 살인사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부부입니다. 평범한 살인사건 신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소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부암동 123-45번지. 그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습니다. 피해자 60대 부부. 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료 형사가 급히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가 우리 부모님을 죽였을까?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맹세했습니다. 형사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겠다고. 설령 그 범인이 누구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범인이 우리 가족과 40년을 함께한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배신의 이유가 단 한 장의 땅 문서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우정과 배신 그리고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칼을 맞는다는 게 어떤 고통인지.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디며 진실을 찾아가는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밤 11시 30분.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부암동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30분 걸리는 거리를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는 이미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고 노란 경찰 테이프가 현장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순찰 경찰이 저를 막았습니다. 나 강력계 강민수 형사다. 비켜줘. 하지만 규정상. 비켜. 거기 내 부모님이 계시다고. 저는 경찰을 밀치고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실. 제가 어릴 적 가족들과 밥을 먹던 그 거실이 핏바다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닥에 두 구의 시신이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천을 걷어내려 했습니다. 강 형사. 안 돼. 선배 형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놔달라고. 정신 차려. 여긴 범죄 현장이야. 네가 증거를 훼손하면 안 돼. 선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형사였습니다. 감정에 휩싸여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국과수팀 왔습니다. 감식반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세우고 현장을 관찰했습니다. 형사의 눈으로. 아들이 아니라 형사의 눈으로. 거실 상황. 마이너스 탁자가 뒤집혀 있음. 마이너스 벽에 핏자국 비산 흔적. 마이너스 부엌 서랍이 모두 열려 있음. 마이너스 현금과 귀중품은 그대로. 이상했습니다. 강도 사건이라면 왜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엌 서랍만 뒤진 이유는? 감식반장이 접근했습니다. 강 형사, 조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빠지는 게 좋겠어요. 왜죠? 피해자 가족이 수사하면 객관성을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감식반장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이 오늘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강 형사, 당신 오늘 저녁 어디 있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알리바이를 확실히 해두는 게 좋다는. 저는 오늘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강남서 회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팀장님 포함 동료 8명이 증인입니다. 감식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장 감식 끝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 화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박철수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40년 지기 친구. 제게는 친아버지만큼 친한 아저씨였습니다. 철수 아저씨. 박철수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소식 듣고 달려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모르겠어요. 누가 이런 짓을. 박철수 아저씨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민수야, 네가 형사지? 반드시 범인 잡아라. 내 아버지는 내 형제나 다름없었어. 내가 뭐든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아저씨. 박철수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어. 40년을 한결같이 지낸 사이야. 매주 금요일마다 술 한 잔씩 했는데. 오늘도 사실 같이 약속이 있었는데. 오늘 약속이 있었다고요? 응. 저녁 9시에 만나기로 했어. 근데 내 아버지가 전화해서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다음에 보자고 하더라.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 제 머릿속에서 뭔가 걸렸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 오후 8시 9시. 아버지가 박철수 아저씨에게 전화한 시각 9시경.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저씨, 정확히 몇 시에 전화 받으셨어요? 8시 50분쯤이었던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직감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다음 날 아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팀장실에 불려갔습니다. 강 형사, 이번 사건에서 빠지는 게 좋겠네. 팀장님, 제가 꼭 이 사건을. 안 돼. 자네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어. 이러다 수사 망치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명령이야. 일주일간 휴가 내고 쉬게. 장례 준비나 하고. 저는 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형사 이정훈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내가 내 부모님 사건 맡게 됐어. 형, 부탁이 있어. 말해봐. 현장에서 뭔가 이상한 점 있으면 바로 연락 좀 해줘. 나도 비공식적으로 수사할 거야. 민수야, 그건. 형, 제발. 내 부모님이야. 이정훈 형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조심해. 팀장한테 걸리면 너 징계야. 그날 오후 저는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들, 어머니의 지인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박철수 아저씨도 왔습니다. 아저씨는 검은 양복을 입고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밤새 한숨도 못 잤다. 내 아버지 생각만 하면. 괜찮으세요, 아저씨? 민수야,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 아직 뚜렷한 단서가.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정훈 형이었습니다. 민수야, 중요한 거 발견했어. 지금 당장 서로 와. 저는 장례식장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정훈 형의 책상에는 증거물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거 봐. 내 부모님 집 부엌 서랍에서 발견된 거야. 사진 속에는 한 장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리산 23번지. 면적 3,000평. 소유자 강병호 제 아버지 이름. 이게 뭔데? 내 아버지가 소유하신 땅이야. 근데 이게 문제야. 이정훈 형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 땅이 최근에 개발 예정지로 지정됐어. 현재 시세로 최소 30억 원이야. 30억.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이 땅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강도가 아니라 계획살인이었을 수 있어. 그럼 범인은 이 땅을 노린 거네요. 응. 그리고 또 하나. 이정훈 형이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건 내 부모님 집 앞 골목 CCTV야. 사건 당일 오후 8시 30분경 촬영된 거야. 화면에 한 남자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패딩, 마스크,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야. 근데 이 사람 걸음걸이 좀 봐.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뚝이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아저씨. 10년 전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에 금속핀을 박았고 그 이후로 약간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형, 이 영상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어? 왜? 누군지 아는 사람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설마 박철수 아저씨가?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아버지의 40년 친구였습니다. 제게도 친아버지처럼 대해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로서의 본능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의심하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저는 그날 밤 혼자 결정했습니다. 박철수 아저씨를 조사하기로. 저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현장 감식을 마친 후였기에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서재 한쪽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앨범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1983년 고등학교 1학년.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박철수 아저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어깨동무를 한 채.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1983.3. 2. 저는 앨범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식, 군대 시절, 결혼식. 모든 순간에 박철수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40년의 우정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아버지를 죽였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저는 아버지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사건 당일인 11월 17일이었습니다. 오늘 철수에게 말해야겠다. 파주 땅 이야기를. 사실 그 땅은 원래 우리 둘이 공동으로 사려고 했던 땅이었다. 40년 전 우리가 군대 전역하고 처음 모은 돈으로. 하지만 철수 형편이 어려워서 결국 내가 혼자 샀다. 철수는 그 사실을 모른다. 이제 그 땅이 30억 가치가 됐으니 철수에게 절반을 주려고 한다. 40년 친구니까. 오늘 저녁에 만나서 얘기해야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박철수 아저씨에게 15억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박철수 아저씨가 아버지를 죽여야 했을까? 15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는 계속 일기를 읽었습니다. 며칠 전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1월 10일. 오늘 철수를 우연히 마주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철수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 11월 13일. 철수 집에 찾아갔다. 집에 없다고 했다. 철수 아내 표정이 이상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11월 15일. 드디어 철수와 통화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형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무슨 일일까? 큰 실수? 박철수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일기를 들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철수 아저씨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고 있었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저씨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박철수 아저씨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민수야. 언제 온 거야? 방금요. 아저씨,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가 사건 당일 아저씨한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다던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박철수 아저씨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아니, 모르는데. 그냥 평소처럼 술이나 한잔하자고. 정말요? 그래, 정말이야. 하지만 아저씨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파주에 있는 땅 아세요? 아버지 명의로 된 땅. 박철수 아저씨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그 땅이 왜? 그 땅이 30억 가치가 됐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저씨한테 절반을 주려고 했다는데. 뭐? 아저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박철수 아저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5억을 나한테 주려고 했다고? 네. 그럼 내가. 아저씨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아저씨, 아버지가 11월 15일에 전화하셨을 때 큰 실수를 했다고 말씀하셨다던데 그게 뭔가요? 박철수 아저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민수야.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아저씨,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나가줘. 제발. 박철수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정훈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박철수 씨 조사 좀 해줘. 박철수? 누군데? 아버지 친구야. 40년 지기. 혹시 용의자로 보는 거야? 확실하지 않아. 근데 뭔가 숨기고 있어. 알았어. 내일 비공식적으로 조사해 볼게. 다음 날 오후 이정훈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야, 박철수 씨 신용정보 조회했어. 뭐가 나왔어? 최근 3개월간 대출 15건. 총 3억 원. 그리고 사채업체한테도 2억 빌렸어. 5억이나. 응.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 뭔데? 박철수 씨 아들이 도박 중독자야. 최근 1년간 불법 도박으로 10억 원 날렸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박철수 아저씨가 5억 빚을 진 이유가 아들 도박빚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땅을 알게 됐다면 30억 가치의 땅. 그 땅만 손에 넣으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절반을 주려고 했습니다. 15억을. 그런데 왜 박철수 아저씨는 아버지를 죽였을까? 15억으로는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저는 박철수 아저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철수 아저씨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 민수야. 아주머니 아저씨 계세요? 응. 서재에 계시는데? 요즘 상태가 안 좋으셔서 꼭 뵙고 싶습니다. 아주머니가 망설이다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접니다. 민수요.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문을 열었습니다. 박철수 아저씨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술병이 여러 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박철수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 동안 씻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왜 왔어? 아저씨,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뭘? 아버지 땅에 대해서요. 아저씨가 그 땅을 알고 있었죠? 박철수 아저씨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요? 한 달 전쯤. 우연히 알게 됐어. 박철수 아저씨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민수야, 나 좀 들어줄래? 내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말씀하세요. 박철수 아저씨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들 말이야. 도박에 빠져서 10억을 날렸어.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했지. 한 달 안에 돈 안 갚으면 죽인다고.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 작은 가게 운영하면서 아들 대학까지 보냈지. 그런데 그놈이 도박으로 다 말아먹었어. 박철수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도 팔고 가게도 팔고 대출도 받고 사채도 썼어. 그래도 5억이 모자랐어. 그때 알게 됐지. 내 아버지한테 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한 달 전 우연히 내 아버지 서류를 봤어. 우리 집에 왔을 때 가방에서 떨어진 서류였어. 파주 땅 개발 계획서. 30억 가치. 박철수 아저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미친 생각을 했어. 이 땅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데라고.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겁니까? 뭐, 아니야. 박철수 아저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 절대로. 그럼 누가 죽였습니까? 나도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아니야. 그럼 사건 당일 저녁 8시 30분경에 어디 계셨습니까? CCTV에 아저씨 걸음걸이와 똑같은 사람이 찍혔어요. 박철수 아저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그때 집에 있었어. 증인이 있습니까? 없어. 아내는 친정에 갔고 아들은 밖에 나갔고. 그럼 알리바이가 없네요. 박철수 아저씨가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민수야, 제발 믿어줘. 나는 내 아버지를 40년 동안 형님처럼 모셨어. 내가 어떻게 그분을 죽일 수 있겠어? 저는 아저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증명하세요.
아저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철수 아저씨의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박진호. 31살. 예전에는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수 형. 죄송합니다. 형님 부모님. 진호야, 너 사건 당일 어디 있었어? 저요? 친구들이랑 PC방에 있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요. 왜요? CCTV 확인하면 나오겠지? 당연하죠. 확인해 보세요. 진호의 눈빛은 떳떳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철수 아저씨가 범인일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통화 내역. 마이너스 오후 6시 32분 박철수 수신, 통화시간 3분. 마이너스 오후 7시 15분 미등록 번호 수신, 통화시간 1분. 마이너스 오후 8시 47분 박철수 발신, 통화시간 2분. 미등록 번호. 저는 그 번호를 역추적했습니다. 다음 날 이정훈 형이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민수야, 그 번호 추적했어. 누구야? 사채업체야. 정확히는 조폭이 운영하는 불법 대부업체. 사채업체? 응. 그리고 그 업체가 박철수 씨한테 돈 빌려준 곳이야.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사채업체가 아버지한테 전화한 이유가 아마 박철수 씨 빚 독촉 때문일 거야. 보증인이나 연대보증 같은 걸로. 설마. 저는 급히 아버지의 서류를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연대보증 계약서. 채무자 박철수. 연대보증인 강병호 제 아버지. 금액 2억 원. 아버지가 박철수 아저씨의 연대보증을 섰던 겁니다. 그리고 박철수 아저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체가 아버지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채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뒷골목의 허름한 건물 3층. 대한금융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건장한 남자 둘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누구? 경찰입니다. 저는 경찰 배지를 보여줬습니다. 강병호 씨 사건 관련해서 조사 중인데 사장님 좀 뵙겠습니다. 안쪽에서 뚱뚱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나 사장 김태식이야. 무슨 일이야? 11월 17일 저녁 7시 15분경에 강병호 씨한테 전화하셨죠? 그랬나? 워낙 많이 하니까 기억이. 강병호 씨가 그날 밤 살해당했습니다. 김태식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날 전화해서 무슨 얘기하셨습니까? 박철수 그 새끼 빚 독촉이지. 연대보증 섰으니까 대신 갚으라고. 강병호 씨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박철수한테 직접 받으라고 했지.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당신도 가만 안 놔둔다고.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협박하셨군요. 협박? 이게 원래 우리 일이야. 돈 빌려주고 받는 거. 사건 당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어디 계셨습니까? 여기 사무실에 있었지. 직원들이 다 봤어.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김태식의 반응이 너무 태연했습니다. 살인사건을 듣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건물 밖에서 이정훈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김태식 사채업체 직원들 전부 소환해서 알리바이 확인해줘. 알았어. 근데 민수야, 너 혹시. 응? 혹시 박철수 씨가 사채업자한테 청부살인 의뢰한 거 아닐까?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청부살인. 박철수 아저씨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면? 그러면 알리바이가 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형, 김태식이랑 박철수 통화 기록 확인해줘. 알았어. 1시간 후 결과가 왔습니다. 민수야, 통화 기록 나왔어. 뭐래? 박철수가 김태식한테 사건 일주일 전인 11월 10일에 전화했어. 통화 시간 23분. 내용은? 그건 확인이 안 돼.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김태식 조직원 한 명이 내 부모님 집 근처를 계속 돌아다녔어. CCTV에 찍혔어. 누구?
조직원 이름은 최두환. 전과 7범, 폭력 전과. 저는 최두환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30대 중반, 건장한 체격. 그리고 왼쪽 다리를 절뚝거린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형, 이 사람도 다리를 절뚝거려? 응. 5년 전 조직 싸움에서 다리에 칼을 맞았대.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그건 박철수 아저씨가 아니라 최두환이었던 겁니다. 형, 최두환 당장 체포해. 알았어. 하지만 최두환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사건 다음 날부터 연락이 두절됐고 집도 비어 있었습니다. 도주한 겁니다. 저는 다시 박철수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11월 10일에 김태식한테 전화했죠? 박철수 아저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청부살인 의뢰했죠? 내 아버지를.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23분씩이나 통화했습니까? 박철수 아저씨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나는. 말씀하세요. 나는 김태식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빌었어. 돈 갚을 테니까 내 아버지한테 손대지 말라고. 거짓말. 정말이야. 나는 내 아버지를 지키려고 했어. 박철수 아저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선 줄 몰랐어. 김태식이 그러더라고. 일주일 안에 돈 안 갚으면 강병호한테 받겠다고. 나는 너무 놀라서 빌었어. 제발 시간을 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 그래서 김태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2주만 기다리겠다고 했어. 하지만 2주 안에 못 갚으면 강병호한테서 받겠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정말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민수야, 나는 내 아버지를 40년 동안 형님처럼 모셨어. 내가 어떻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철수 씨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교사 혐의로. 뭐? 저도 놀랐습니다. 형, 이게 무슨. 이정훈 형이 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민수야, 결정적 증거 나왔어. 뭐? 최두환 핸드폰 위치 추적했어. 사건 당일 저녁 8시 30분 내 부모님 집 앞에 있었어. 그건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왜 박철수 아저씨랑. 그리고 최두환이 그날 오후 7시에 박철수한테 전화했어. 통화 시간 5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리고 이거 봐. 이정훈 형이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사건 다음 날 박철수 계좌에서 3천만 원이 인출됐어. 그리고 같은 날 최두환 계좌에 3천만 원이 입금됐어. 3천만 원. 청부살인 대금. 아니. 아닐 거야. 민수야, 증거는 명확해. 박철수가 최두환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했고 대금을 지불했어. 박철수 아저씨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차 창문 너머로 아저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나는 아니야. 믿어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박철수 아저씨가 범인일까? 박철수 아저씨가 구속된 후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마이너스 사건 직전 김태식과의 통화. 마이너스 사건 당일 최두환과의 통화. 마이너스 사건 다음 날 3천만 원 송금.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철수 아저씨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나는 최두환을 모른다. 3천만 원은 내 아들 도박빚 갚으려고 인출한 거다.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1월 15일. 철수가 큰 실수를 했다고 했다. 무슨 실수일까? 걱정이다. 큰 실수. 박철수 아저씨가 말한 그 실수가 뭘까? 저는 박철수 아저씨를 접견하러 갔습니다. 유치장 접견실. 박철수 아저씨는 일주일 만에 완전히 늙어 보였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아저씨,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뭐든 물어봐. 아버지한테 전화하셨을 때 말씀하신 큰 실수가 뭐예요? 박철수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 아버지를 배신했어.
배신? 파주 땅 말이야. 사실 그 땅은 40년 전 우리 둘이 함께 사려고 했던 거야. 각자 500만 원씩 모아서 1000만 원으로 사기로 했지. 근데 내가 그때 사업을 시작하느라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내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지. 나는 땅 살 돈이 없으니까 형님 혼자 사라고. 사실은 내가 그 돈을 사업에 쓴 거야. 박철수 아저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 그 땅이 30억이 됐지. 내 아버지는 그 땅을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샀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절반을 나눠주려고 했던 거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내가 거짓말한 걸. 40년 동안 속인 걸. 그게 나한테는 큰 죄였어. 그래서 내 아버지한테 고백하려고 했지. 하지만 그 전에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박철수 아저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 오히려 15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죽여? 나는 그냥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박철수 아저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3천만 원은 정말 도박빚 갚으려고 인출한 겁니까? 그래. 사채업자가 또 협박 전화를 해서 급하게 인출했어. 누구한테 줬습니까? 김태식 조직원한테. 이름은 모르겠어. 그냥 김태식이 보낸 사람이라고만. 얼굴 기억나세요? 30대 중반쯤 됐고 키가 크고 왼쪽 눈 밑에 흉터가. 저는 최두환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인가요? 박철수 아저씨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사람이야. 제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최두환이 박철수 아저씨한테 3천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게 청부살인 대금이 아니라 도박빚이었다면?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저는 접견실을 나와 이정훈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최두환 찾았어? 아직이야. 완전히 잠적했어. 형, 혹시 최두환이 다른 사람한테도 돈 받았을 가능성은? 무슨 말이야? 만약 최두환이 박철수한테는 도박빚으로 3천만 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청부살인 대금을 받았다면? 그럼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어. 최두환 계좌 다시 확인해줘. 사건 전후로 다른 입금 내역이 있는지. 알았어. 바로 확인해 볼게. 1시간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야, 있어. 뭐? 사건 하루 전인 11월 16일 최두환 계좌에 5천만 원이 입금됐어. 누구한테? 익명 계좌야. 추적이 안 돼. 익명 계좌라고? 응. 대포 통장이야. 근데 그 통장 개설 장소를 확인했더니 어디야? 부암동이야. 내 부모님 집 근처 은행.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암동. 우리 집 근처에서 대포 통장을 개설한 사람이 최두환에게 5천만 원을 보냈다.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다. 형, 그 은행 CCTV 확보해줘. 벌써 확보했어. 지금 보내줄게. 몇 분 후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11월 16일 오전 10시. 은행 창구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제 눈에 익은 체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서류를 작성하는 순간 모자가 살짝 벗겨졌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박진호. 박철수 아저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급히 이정훈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박진호 당장 체포해. 박진호? 박철수 아들? 응. 걔가 진짜 범인이야. 확실해? CCTV에 찍혔어. 대포 통장 개설한 사람이 박진호야. 알았어. 바로 움직일게. 저도 박진호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는 이미 도주한 후였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젠장.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지옥에서 구하려고 했습니다. 15억으로는 부족했습니다. 30억 전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호가 청부살인을 의뢰한 이유.
15억이 아니라 30억 전부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땅의 절반인 15억을 박철수 아저씨에게 주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유일한 상속자는 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철수 아저씨 가족과 가까웠습니다. 박진호는 그걸 노렸던 겁니다. 제가 땅을 상속받고 박철수 아저씨를 도와주기 위해 땅을 팔면 그 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미친 새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진호를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전국에 박진호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진호는 귀신처럼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박진호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 형사님, 박진호로 추정되는 남자가 인천 월미도에서 목격됐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월미도 부두. 밤 11시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배에 오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였습니다. 거기서 박진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 형. 진호야, 끝났어. 순순히 따라와. 죄송합니다, 형.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내 부모님을 죽이는 게 어쩔 수 없었다고? 박진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구하고 싶었어요. 10억 도박 빚에 5억 사채 빚. 15억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강병호 아저씨가 땅의 절반만 주신다고 했잖아요. 15억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 저는 그냥 아저씨만 죽이려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우연히. 닥쳐. 저는 박진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넌 우리 가족을 40년 동안 알고 지냈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최두환은 어디 있어? 모릅니다. 저도 연락이 안 돼요. 돈만 주고 일만 시켰어요. 네가 직접 지시한 거야? 네. 최두환한테 5천만 원 주고 의뢰했어요. 11월 17일 저녁 8시에 강병호 아저씨 집에 가서. 박진호의 말은 거기서 잠시 멈췄다. 목에 무언가 걸린 사람처럼 그는 몇 번이나 침을 삼켰다. 문을 열고 나오시면 바로 찌르라고 했어요. 빠르게 끝내라고 소리 나지 않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다. 형사로서 수많은 자백을 들어왔지만 이렇게까지 숨이 막히는 고백은 처음이었다. 그럼 어머니는 왜 죽였지? 내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분노도 울음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박진호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아주머니가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최두환이 당황했고 저는 밖에 있었는데 소리가 났고 그 다음엔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더 들을 필요는 없었다. 그날 밤 부모님은 그렇게 돌아가셨다. 계획된 살인과 그 계획에서 밀려난 한 사람의 생명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사라졌다. 박진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끝난 얼굴이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눈에는 후회보다 공포가 더 짙게 깔려 있었다. 최두환은 이틀 뒤 부산의 허름한 여관에서 붙잡혔다. 도주 자금이 바닥난 상태였다. 그는 처음엔 버텼지만 증거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했다. 돈만 받으면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의 한마디는 이 사건이 얼마나 값싼 이유로 시작됐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사건의 구조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박진호의 대포통장 개설 기록. 사건 전날 5천만 원 송금 내역. 최두환의 범행 자백과 동선. 박철수의 3천만 원 인출이 도박빚 상환이라는 점. 결국 법정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박진호 단독 범행. 청부살인 기획자이자 실행 지시자. 박철수는 살인교사 혐의에서는 벗어났지만 연대 보증과 사채 문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울부짖는 사람도 없었고 고함도 없었다. 박진호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박철수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그의 등을 보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40년의 우정은 결국 법정 바닥 위에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모든 재판이 끝난 뒤 나는 부암동 집을 정리했다. 어릴 적 숙제를 하던 방, 어머니가 매일 창문을 열던 거실, 아버지가 신문을 보던 소파. 그 집은 더 이상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나는 결국 파주 땅을 팔았다. 30억. 그 돈을 통장에 넣는 순간에도 기쁨은 없었다. 오히려 무거웠다. 아버지가 남긴 메모가 떠올랐다. 욕심은 사람을 망친다. 하지만 돈은 잘 쓰면 누군가를 살린다. 나는 그 말대로 일부를 기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이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게 해줬다. 며칠 뒤 박철수 아저씨가 나를 찾아왔다. 머리는 거의 휘어졌고 등은 눈에 띄게 굽어 있었다. 민수야. 나는 범인은 아니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나야. 그의 목소리는 이미 죄를 다 치른 사람처럼 비어 있었다. 나는 그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우정은요. 서로의 인생을 담보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용서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거기까지였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날 아버지가 무사히 땅 이야기를 전했더라면, 만약 박진호가 도박 대신 도움을 청했더라면. 하지만 세상에는 되돌릴 수 있는 만약은 없다. 진실은 언제나 늦게 오고 그 대가는 가장 소중한 것을 데려간다. 이 사건은 내게 형사로서의 본질을 다시 가르쳐줬다. 범인은 항상 낯선 얼굴로 오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현장에 선다. 아들로서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다시 진실을 지키는 형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다. 믿음에는 반드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끝까지 외면하지 않은 사람 앞에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이건 살인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까지의 이야기다.